교통경찰의 밤, 버리지 말아줘 편, 히가시노 게이고. 고텐바 인터체인지에서 도메이 고속도로를 올라탔다.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조수석에 앉은 하루미가 캔커피에서 입을 떼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참 난처하게 됐어. 사이토 가즈이사는 앞을 바라본 채로 입을 삐뚤음하게 틀었다. 부인이 나에 대해 다 알아버린 거잖아. 하루미의 말에 가즈이사는 하고 코로 숨을 토해냈다. 다 알았으니까 이혼 얘기를 꺼냈겠지. 그치. 근데 이대로 이혼하면 어떻게 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당연하지. 책임이 나한테 있는걸. 자칫하면 위자료까지 물어야 할 판이야. 하긴 나한테 그럴 만한 돈이 없다는 건 내 마누라가 더 잘 알지만. 그렇구나. 하루미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혼을 해준다면야 난 너무 좋지. 근데 부인의 재산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건 좀 아쉽네. 아쉽네 만에 정도가 아니야. 분명히 말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난 무일푼이야. 어쨌든 내가 마누라 회사에 고용된 처지잖아. 이 차도 그 여자 거야. 라고 볼보의 핸들을 슬쩍 치면서 사이토는 중얼거렸다.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돈도 제로겠네? 당연하지. 내가 무일푼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사이토는 앞을 바라본 채 오른손만 옆으로 내밀어 하루미의 손에서 캔커피를 빼앗아 쭉 들이켰다. 미지근해진 달달한 액체가 매끈하게 목을 타고 넘어갔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 여자는 이미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 일 당하기 전에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는 곁눈으로 슬쩍 하루미를 보았다. 너도 도와줄 거지? 그러자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머뭇머뭇 대답했다. 아, 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지. 정말이지? 그 말 잊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사이토는 빈 커피캔을 창밖으로 휙 던졌다. 앞차에서 뭔가 날아온 것 같다고 생각한 직후의 일이었다. 핸들을 잡은 후카자와 시니치의 옆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다무라 마치코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후카자와는 얼핏 옆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코가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아, 눈이 아파. 그녀가 울먹이면서 소리쳤다. 후카자와는 당황해서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모르겠어. 눈이 너무 아파, 자기야. 나 좀 살려줘. 마츠코는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린 채였다. 마츠코의 손을 때려다가 후카자와는 흠칫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기 때문이다. 얼른 병원으로 가자. 후카자와는 다시 차를 몰았다.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를 내려와 주유소에서 병원 위치를 물어보고 단숨에 그쪽으로 향했다. 주유소 점원은 조수석의 마츠코를 보고 기겁을 했다. 마침내 찾아낸 병원은 안타깝게도 그리 큰 병원이 아니었다. 의사는 마츠코의 부상을 살펴보더니 곧바로 지역 대학병원으로 연락해 주었다. 후카자와는 다시 그녀를 차에 태우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때쯤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마츠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미리 연락해준 덕분에 마츠코는 곧장 치료실로 실려갔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간호사가 물었지만 후카자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다.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후카자와는 마츠코의 시즈오카 본가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공중전화 쪽으로 갔지만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서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츠코의 부모님에게는
방금 전에 인사를 드리고 나온 참이었다. 오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것이다. 두 사람의 교제를 전부터 알고 있던 부모님은 서운함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드러내며 후카자와의 청혼을 승낙해 주셨다. 어머니는 내내 싱글벙글 웃고 계셨고 아버지 쪽은 벌써부터 아이 이야기를 꺼낼 정도였다. 잘 부탁하네. 우리 마츠코가 워낙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라서. 조금 전 헤어지면서 마츠코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다. 그때 마츠코는 옆에서 새침하게 대꾸했었다.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 그녀를 어머니는 변함없이 다정한 웃음으로 배웅해 주었다. 걱정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번 일로 인생 최대의 걱정거리를 안겨드리는 건 아닐까. 후카자와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한 뒤 후카자와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전화를 받은 마츠코의 어머니도 몇 번이나 그 점을 캐물었지만 뭔가 눈에 맞은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후카자와는 조수석 쪽의 문을 열고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금세 눈에 띄었다.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빈 커피 캔이다. 자신들이 마신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후카자와도 마츠코도 캔커피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후카자와의 머릿속에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광경이 떠올랐다. 달리던 앞차에서 뭔가를 내던진 것이다. 그게 이 빈 캔이었던 게 틀림없다. 제기랄, 격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 빈 캔을 멀리 치워버리려고 팔을 내밀었지만 손이 닿기 직전에 흠칫 멈췄다. 이건 중요한 증거물이다. 자칫 엉뚱한 지문이 찍히면 조사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차 안을 둘러보다가 비닐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지문이 찍히지 않게 조심조심 그 빈캔을 봉지 안에 넣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후카자와는 프리 카메라맨이다. 아웃도어가 주요 활동 무대지만 식물이며 야생 조류를 촬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각지의 관광지와 캠프장에 가는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버리고 간 빈캔이 너무 많은 것에 매번 놀라곤 한다. 하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후카자와는 병원으로 돌아가 다시 공중전화로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자는 그의 이야기를 반쯤 듣다가 말을 가로막았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이웃 현의 관할이라는 것이었다. 후카자와가 그쪽 전화번호를 문의하자 그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교통과로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후카자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요즘 그런 일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담당자가 심드렁한 감상을 내뱉은 것이다. 많다니요? 아, 빈캔을 창밖으로 던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원. 저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대로 기다리면 됩니까? 피해자의 신고를 잡담처럼 받아들이는 담당자에게 후카자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네, 그건 말이죠. 담당자의 대답은 여전히 시원치 않았다. 방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상대 차량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설령 찾아내더라도 자기들이 빈캔 같은 건 버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카자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자 담당자는 결국 이런 말까지 했다. 실은 오늘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해서 저희가 좀 바쁘네요.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서를 좀 작성할 테니까요. 그 순간 후카자와는 포기하자 라고 생각했다. 경찰에 기대를 걸어봤자 소용없다. 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한 사건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누군가 내던진 빈캔 때문에 느닷없는 부상을 당했어도 그저 운이 나빴다 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주소와 이름을 그야말로 일단 적어둔다는 투로 묻기에 후카자와도 일단 대답은 했다. 하지만 경찰서까지 찾아갈 생각은 이미 없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치료실로 돌아갔다. 마침 마츠코가 실려 나오는 참이었다. 얼굴의 반이 하얀 붕대로 둘둘 감겨 있었다. 혹시 보호자십니까? 담당 의사인 듯한 사람이 후카자와에게 말을 건넸다. 40살 정도의 마른 남자였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의사는 그를 복도 한켠으로 데려갔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습니다. 대체 뭐에 맞은 겁니까? 이겁니다. 후카자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 봉지를 내보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게 앞에서 날아왔습니다. 아휴, 저런. 의사는 미간에 주름을 잡으면서 두어 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휴, 가끔 있어요. 자동차 창밖으로 물건을 버리는 멍청이들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그랬다니.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군요. 선생님, 그나저나 마츠코의 눈은요? 그러자 의사는 일단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후카자와의 얼굴을 보았다. 틀렸구나. 라고 그 순간 후카자와는 깨달았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시력을 되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후카자와는 비닐 속의 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차피 경찰에 제출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 발로 실컷 밟아버릴까 하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꾹 참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곧 도착할 마츠코의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농담이지. 하루미는 둥그레진 눈으로 사이토의 얼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농담 따먹기를 할 여유는 없어. 한시바삐 방법을 찾지 않으면 때를 놓친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죽이다니. 하루미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다니. 그건 안 되잖아. 그럼 나하고 헤어질래? 사이토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너하고 깨끗이 헤어지고 마누라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면 아마 이혼을 다시 생각해 줄 텐데. 아니, 그건 안 돼. 하루미가 사이토의 허리에 매달렸다. 당신하고는 못 헤어져. 그것만은 절대 안 돼. 그렇지. 그럼 달리 방법이 없잖아. 내가 이혼당하면 여기 맨션 임대료도 대줄 수가 없어. 너도 그건 싫지? 하루미의 팔을 뿌리치고 사이토는 베갯머리에 놓인 담배 한 개비를 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회백색 연기가 흐느흐느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하루미는 침대에 엎드린 채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이윽고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잡히면 어떡해? 잡히긴 왜 잡혀? 사이토는 말했다. 잡히지 않을 만한 기가 막힌 방법을 내가 생각해냈다니까. 어떻게 할 건데?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야. 물론 가짜 알리바이지만. 사이토는 재떨이를 끌어당겨 툭툭 담뱃재를 떨었다. 근데 그 일에는 네 협조가 필요해.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 잊지 않았지? 그야 잊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너는 잠깐 운전만 해주면 되니까. 운전?
내 볼볼을 몰고 와주기만 하면 돼. 사이토는 속옷을 주워 입고 침대에서 내려와 전화대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왔다. 실은 다음 주에 내가 마누라와 야마나카 호수에 별장에 가기로 했어. 그쪽 별장 친구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자랑하는 모임이 있거든. 그날만은 우리도 사이좋은 부부인 척 연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메모지 위쪽에 야마나카 호수, 사이토 가즈히사, 마사에 라고 썼다. 마사에는 그의 아내 이름이다. 한편 하루미 너는 기차를 타고 아무도 몰래 도쿄를 출발해. 물론 우리가 있는 야마나카 호수로 오는 거지. 저녁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면 돼. 메모지에 도쿄, 하루미라고 썼다. 기차 타고? 차로 가면 안 돼? 아니, 차는 안 돼. 사이토는 딱 잘라 말했다. 차는 눈에 띄기 쉽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에게 들켰다가는 내가 공들여 짜낸 트릭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자, 잘 들어봐. 우리 별장에 도착하면 너는 몰래 내 볼보 트렁크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열쇠는 내가 미리 너한테 줄 거고 별장 뒷문도 열어둘 거니까. 차 트렁크에? 아, 싫어. 안 돼. 하루미는 침대에서 다리를 버둥거렸다. 갇힌 것 같아서 무섭잖아. 그러다 혹시 못 나오면 어떡해. 내가 그 옆에 있을 건데 무슨 걱정이야. 아, 일단 끝까지 들어보라고. 저녁 때가 되면 내가 마누라를 데리고 쇼핑을 나갈 거야. 하지만 실제로 쇼핑을 하려는 게 아니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빈틈을 노려 마누라를 살해하려는 거지. 그 산속을 X지점이라고 해두자고. 마누라의 사체를 이곳에 내려놓고 내가 차 트렁크를 열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밖으로 나와서 잽싸게 마누라 옷으로 갈아입어. 그냥 상의를 걸치고 안경이나 모자 정도만 써주면 되니까 괜찮아. 네가 마침 내 마누라와 키도 몸매도 엇비슷하니까 얼핏 봐서는 아무도 구분을 못할 거라고. 아무튼 변장이 끝나면 너는 운전석에 앉고 나는 조수석에 앉는 거야. 그렇게 네가 운전해서 원래의 별장으로 돌아가면 돼. 그때쯤에는 별장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될 테니까 그 앞에 세우는 거야.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운다고? 내가 변장한 걸 눈치채지 않을까? 그건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1년에 겨우 한두 번 만나는 정도야. 바깥은 어둑어둑하고 게다가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얼굴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나 혼자만 먼저 차에서 내릴 거야. 너는 다시 차를 몰고 방금 온 길을 되돌아가면 돼. 친구들한테는 아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사러 갔다고 이야기해 둘 테니까. 그리고 너는 X지점으로 가는 거야. 시체가 있는 곳에 가라고? 나 혼자? 하루미는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이었다. 사이토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아이,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 별거 아냐. 그곳에 도착해서 상의와 안경과 모자 등을 다시 시체에 입혀놓기만 하면 된다고. 뭐야? 안 돼. 나 못해. 하루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해야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해줘. 부탁한다. 그래도 모자와 안경은 그렇다 쳐도 옷을 입히기는 어려워.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진다고 어떤 책에선가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상의는 차 안에 던져두기만 해도 돼. 그거라면 할 수 있지. 사이토가 끈질기게 말했지만 하루미는 여전히 침울한 얼굴이었다. 한밤중에 나 혼자 시체 옆에 있어야 하다니. 난 너무 무서워서 손도 못 내밀 텐데. 아니, 할 수 있어. 너는 닥치면 뭐든 해낼 수 있는 여자야. 사이토는 하루미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잘게 흔들었다. 그녀는 괴로운 듯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다시 볼보 트렁크에 숨어 있으면 돼. 또 차 트렁크에? 하루미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때쯤에 나는 친구들에게 큰일 났다고 떠들어댈 거야. 쇼핑하러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야. 모두 나서서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X지점으로 유인하는 거야. 볼보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사체도 발견되겠지. 빨리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동행했던 친구를 먼저 보낼게. 그리고 그 친구가 신고하러 간 사이에 나는 볼보를 근처 역까지 몰고 가서 트렁크에서 너를 꺼내줄게. 너는 태어난 얼굴로 다시 기차를 타고 도쿄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X지점으로 돌아가야지. 만일 누군가 먼저 거기에 와 있으면 친지들에게 연락하려고 공중전화를 찾으러 갔었다고 둘러대면 돼. 그러면 결국 하루미가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부인은 혼자 쇼핑을 하러 갔다가 도중에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네. 그때 당신은 별장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사이토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하루미의 머리칼을 슬슬 쓰다듬었다. 근데 내 알리바이는 없잖아. 만일 경찰이 나를 의심하면 난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경찰이 하루미를 의심할 일은 없어. 사이토는 낙관적으로 말했다.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마누라뿐이야. 게다가 마누라는 자존심이 강해서 아직 아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내비친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죽더라도 당장 너한테 혐의가 씌워질 일은 없어. 하긴 사건 이후에는 우리도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좋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누라를 살해할 때 여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만한 방법을 선택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설령 우리 관계를 경찰에서 알아낸다고 해도 네가 용의선상에 오를 일은 없어. 그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도 하루미의 침울한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 것을 사이토도 잘 알 수 있었다. 실은 또 한 가지 생각해둔 게 있어.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루미 너의 알리바이도 만들어줄 거야. 내 알리바이를? 어떻게? 뭐 그렇게 대단한 트릭은 아니고 그냥 전화를 이용하는 거야. 우선 내가 너희 룸살롱에 전화를 해. 하루미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마담이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지. 오늘 안 나왔어요라고. 그러면 전화를 탁 끊는 거야. 그러고는 그 다음에 네가 휴대전화로 룸살롱에 전화를 걸어. 물론 별장지에서 거는 거지만 도쿄 집에서 거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방금 이상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가게 쪽에는 그런 전화가 안 왔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돼. 그러면 마담이 당연히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지. 너는 그야말로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어떤 불량배가 추근추근 달라붙어서 너무 힘들다고 한바탕 우는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그렇게 해두면 가게에서는 다들 네가 도쿄 집에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지. 사이토의 계획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는지 하루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불쑥 중얼거렸다. 잘 될까? 사이토는 미끄러지듯이 침대에 몸을 눕히고 하루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잘 되고 말고 내가 보증할게. 그래도 나 무서워. 그녀는 아직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차는 볼보였다. 그리고 분명 고텐바 인터체인지에서 도메이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그것이 후카자와 시니치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기억이다. 그날 앞을 달려갔던 차 얘기다. 색깔은 흰색이 틀림없다. 그 밖에 다른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기껏 그 정도의 정보로 마츠코의 눈을 다치게 한 범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조금만 더 단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마츠코의 본가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후카자와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이틀 뒤에 퇴원한 그녀는 현재 본가 부모님 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원래는 내일 병문안을 갈 예정이었지만 간밤에 마츠코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하루만 일찍 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던 것이다. 얘가 예민해져서 제 아빠에게 자꾸만 화를 내네. 자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후카자와는 생각했다. 한쪽 눈이라고는 해도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마츠코는 헤어 디자이너다. 누구보다 시력이 중요한 직업인 것이다. 본가에서는 후카자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왼쪽 눈에 두른 붕대가 너무도 애초로웠지만 마츠코도 그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불편은 없다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이면 붕대를 풀 수 있대. 하긴 그래봤자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마츠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픔을 토해내듯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큰 슬픔이 밀려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아는 만큼 후카자와로서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그저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다. 자기, 내 방으로 가자. 마츠코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방은 2층이다. 엄마, 내 방에 오면 안 돼? 우리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놀 거니까. 아이고, 네네, 방해 안 합니다. 마츠코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고 후카자와를 보며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츠코는 후카자와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러워서 조금 놀랐지만 그도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나 싫어지지 않았어? 마츠코가 물었다. 한쪽 눈이 멀어버린 여자, 싫어지지 않았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마츠코의 왼쪽 눈과 약혼한 게 아니야. 후카자와의 말에 마츠코는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눈물로 그의 폴로 셔츠가 젖어들었다. 아, 눈이 아파. 시력이 없어도 눈물은 나오는 것이리라. 그녀는 붕대가 감긴 왼쪽 눈가를 가리며 신음했다. 저런, 마츠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마츠코는 빙긋이 웃더니 책상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 문제의 빈 캔이 들어있다. 분노라는 감정도 때로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죽어간 이 빈캔을 보고 있으면 슬픔 따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정신건강상 별로 좋지 않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다. 아직 병실에 있을 때 후카자와가 이 빈캔을 보여주자 마츠코는 자신이 갖고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다.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비닐봉지 안에 캔을 바라보며 마츠코가 말했다. 나도 그걸 고민하는 중인데 종체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 게다가 우리는 경찰처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거였다면 경찰에서도 열심히 수사했을 텐데 역시 피해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나 봐. 그게 아니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수사로 범인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거야. 현장에 흔적도 있고 차체에도 흠집 같은 증거들이 남아있으니까 범인을 밝혀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겠지. 그에 비해 이번 같은 일은 수사해봤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애초에 열의를 갖고 뛰어들기도 어려워. 고생만 하고 범인도 못 잡고? 결국 그런 거야. 후카자와는 어깨를 움츠렸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우리가 범인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아니, 나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어. 후카자와는 단호하게 말했다.
흰색 볼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흰색 볼보? 마츠코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 차 뒷유리 앞에 가스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전에 캠프장에 갔을 때 자기가 램프용으로 가져왔던 작은 가스통 말이야. 가스통? 진짜? 아니, 확실한 건 아니고. 하지만 눈을 다치기 전에 내가 앞차를 보면서 혼자 멍하니 생각했었어. 저 사람들 캠프장이라도 다녀온 모양이네. 라고. 왜냐면 그때 자기가 가져왔던 가스통하고 아주 비슷했거든. 그렇구나. 마츠코가 어떤 가스통을 얘기하는지 후카자와는 금세 알아들었다. 가스 랜턴용 연료다. 초록색의 넓적한 통이었다. 근데 그런 걸 자동차 뒷좌석 선반에 놓아둘까? 게다가 볼보 같은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글쎄 잘 모르겠네. 역시 내가 잘못 본 걸까? 마츠코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보고 후카자와는 그녀가 어렵게 꺼내놓은 기억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다. 고텐바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를 탄 걸 보면 후지산 쪽의 호수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그는 말했다. 거기서 캠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아웃도어 용품을 싣고 다닐 수도 있잖아. 후지산 쪽의 호수? 맞아.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마츠코는 손뼉을 쳤지만 금세 얼굴빛이 흐려졌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워. 주말에 후지산 쪽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 그건 그렇지만 만일 그쪽에 별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 별장?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랄 만큼 고급차는 아니어도 볼보를 타고 다닐 정도라면 별장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 좋아.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후지산 호숫가의 별장지를 좀 돌아봐야겠어. 문제의 흰색 볼보를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만일 흰색 볼보를 찾아내더라도 그게 범인의 차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 글쎄, 후카자와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대답했다. 일단 찾아내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돼. 토요일 낮 사이토 가즈이사는 볼보를 몰고 집을 나섰다. 조수석에는 아내 마사이가 타고 있었다. 마사이는 들고 있던 카폰을 끊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걸로 일단 일은 마무리했어. 오늘은 더 이상 전화 올 일도 없어.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호출이 오는 바람에 한참 허둥거렸잖아. 누가 아니래? 모처럼의 파티가 엉망이 됐었지. 마사에는 부친의 회사를 물려받아 패션 전문 쇼핑몰을 몇 군데나 경영하고 있다. 더구나 명색뿐인 2세 경영자가 아니라 타고난 대담함으로 사업을 착착 키워나가는 중이다. 사이토와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완전히 상사와 부하의 관계였다. 사이토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뒷좌석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뭐야 이거? 마사이가 허리를 틀어 주워들고 사이토에게 내보였다. 넓적한 초록색 깡통이었다. 아, 그거 지난번에 주유소에서 무슨 기념품이라면서 주더라고. 차량용 왁스인 모양이야. 별 시시한 걸 다 주네. 그녀는 초록색 통을 뒷좌석으로 휙 던졌다. 야마나카 호숫가 별장에는 6시 넘어서 도착했다. 외관은 캐나다풍의 통나무집이다. 하지만 내부는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다. 사이토가 짐을 옮기는 동안 마사에는 곧장 별장 친구들에게 인사하러 나갔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그는 별장 전화에 수화기를 들었다. 하루미에게 따로 건네준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2번의 신호음 만에 연결되었다. 나야.
하루미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나야. 하루미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야? 당신 별장 근처. 여기 오는 도중에 혹시 만난 사람 없지? 응, 없었어. 잘했어. 사이토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6시 반이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하루미가 일하는 룸살롱이다. 곧바로 상대가 나왔다. 룸살롱 마담의 목소리다. 거기 하루미 있어? 일부러 막대 먹은 말투로 을러대듯이 물었다. 마담의 표정이 획 바뀌는 것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하루미는 오늘 쉬는 날인데 누구신가요? 내가 누구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보다 하루미 진짜 없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누구시죠? 자꾸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내가 생각해도 연기를 잘했다고 내심 흡족해하면서 다시 하루미에게 연락했다. 룸살롱 쪽에 전화했어. 이제 하루미가 나설 차례야. 그게 끝나면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차 트렁크에 숨어 있으면 돼. 진짜 금세 꺼내줄 거지? 당연하지. 나를 믿으라고. 전화를 끊자마자 별장을 나왔다. 주차장은 뒤편이라서 건물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아, 오랜만이네요.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옆별장의 주인이 사이토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네왔다. 후카자와 시니치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야마나카 호수 쪽으로 향했다. 이 근처에 사진을 찍어달라는 일거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숫가 별장지만 골라서 차를 달리는 데는 일 이외의 이유가 있었다. 근데 의외로 별로 없구나.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을 훑어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흰색 볼보가 좀 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은 아직까지 한 대도 못 봤다. 마츠코와 약속한 뒤로 후카자와는 흰색 볼보를 발견하는 족족 사진을 찍었다. 어쩌면 그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다. 야마나카 호수 근처에서 카페에 들어갔다. 그림책에나 나올 것 같은 하얀 건물이었다. 카페 안에는 역시나 젊은 여자 손님들이 가득했다. 후카자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다. 하긴 흰색 볼보를 찾아낸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그 안에 빈 캔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애초에 범인을 꼭 찾아낼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마츠코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뿐이다. 어제 마츠코를 만나고 왔다. 그녀는 예전의 명랑함을 조금 더 되찾은 것 같았다. 아빠한테 혼났어. 그녀는 장난꾸러기처럼 혀를 쏙 내밀며 말했다. 지나간 일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런 일에 언제까지고 매달려 있을 거냐고 하시더라고. 마츠코의 아버지는 목수다. 장인다운 기질로 매사에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엄격한 성품이다. 사위에게도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할 일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야 제대로 사진이나 찍겠냐? 그동안 땡땡이 친 거 반성해야겠는데. 후카자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야, 나도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거 내일로 끝을 내자. 마츠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했다면 두고두고 억울하겠지만 이제는 웬만큼 속이 풀렸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찾아보고 그걸로 끝내자. 나도 잊어버리도록 노력할게. 마츠코,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됐어.
아빠 말대로 이미 지나간 일인 걸 뭐. 그녀는 커피캔이 든 봉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내일 이거 어딘가에 내버려줘. 내가 갖고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후카자와는 커피캔을 받아온 것이다. 그래, 이제 그만 어디에 내버릴지나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비닐봉지 안에 커피캔을 바라보며 그는 연한 커피를 마셨다. 바비큐 파티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해마다 만나던 멤버들이 빠짐없이 얼굴을 내보였다. 화제의 중심에 선 사람은 항상 마사이다. 안 그러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인 것이다. 시계를 힐끗 본 뒤에 사이토는 마사에에게 말했다. 나 잠깐 쇼핑 좀 하고 올게. 뭔가 빠뜨렸어? 술을 안 사왔네. 버번 위스키를. 그럼 나간 김에 와인도 좀 사다 주라.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 알았어. 별장 뒤편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볼보의 트렁크를 열었다. 예정대로 안에 하루미가 숨어 있었다. 아, 살았다. 어지간히 불안했었는지 사이토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루미는 울먹거렸다. 깜깜하고 게다가 너무 추워. 여기 한참 더 있어야 해?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마누라가 올 거니까 얌전히 있어. 하루미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사이토는 트렁크를 닫았다. 1분쯤 기다렸다가 그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별장 앞을 지나갈 때 바비큐 친구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장소는 정해져 있다. 만에 하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숲속이다. 범행은 그리 어렵지 않을 터였다. 무엇보다 하루미는 살해되는 사람이 자신인 줄은 꿈에도 모른다.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사이토는 생각했다. 그저 재미삼아 만났던 것뿐인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쪽이 잘못인 것이다. 얼마 전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깨끗이 헤어져 줬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지금까지의 일을 부인에게 모두 털어놓겠다느니 뭐니 떠들고 나서니 결국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다. 그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번 같은 계략에도 쉽게 걸려들었다. 머리 나쁜 것들은 죽어도 돼. 사이토는 시니컬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목적지에는 예정대로 도착했다. 주위는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이토는 차를 세우고 장갑을 낀 뒤에 밖으로 나왔다. 트렁크를 열었다. 하루미는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잔뜩 겁이 났다는 건 어둠 속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이제 끝난 거야? 그녀가 물었다. 마사이를 살해하는 일이 끝났느냐는 뜻이다. 사이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라니? 지금부터 죽인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는 하루미의 목덜미를 잡았다. 후카자와가 고급 별장지 쪽으로 들어선 순간 바로 옆에 부지 안에서 흰색 볼보가 나왔다. 급히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려 했지만 차는 금세 달려가 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지금까지 마주친 흰색 볼보와는 뭔가 다르다. 이 차가 아닐까 하는 직감이 있었던 것이다. 에이, 설마, 아니야. 어쩌면 차가 나온 곳을 살펴보았다. 별장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원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다. 후카자와는 별장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아보았다.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보면 조금 전에 나간 볼보는 여기에 세워두었던 것이리라. 부지 주위에 철조망을 둘러쳤지만 한쪽에 뒷문이 있고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주차장은 지붕도 있고 셔터도 달린 곳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좋을 것이다.
별장까지 소유한 부자들에게 반감을 품고 한밤중에 차를 긁고 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후카자와도 들은 적이 있었다. 주차장 안이 널찍해서 창고도 겸하는 모양이다. 벽 쪽에 작은 선반에 밧줄이며 텐트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접이식 피크닉 테이블도 있었다. 램프, 가스통은 없는 것 같네. 후카자와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여기서 뭐라고 있죠? 깜짝 놀라서 그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다. 빈 커피캔이 떼굴떼굴 바닥을 굴러갔다. 고개를 돌리자 짙은 화장의 자그마한 여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후카자와는 명함을 꺼냈다. 별장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꼭 사진에 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자는 명함을 힐끗 쳐다보고는 그뿐 곧바로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죄송하지만 응해드릴 수 없군요. 그쪽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러십니까? 볼 일이 없다면 그만 나가주세요.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여기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이요? 여자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안 왔는데 왜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아, 잠깐. 이번에는 여자가 그를 불러세웠다. 빠뜨리신 게 있군요. 그녀는 후카자와가 떨어뜨린 비닐봉지를 집어주었다. 그는 주차장 안을 새삼 둘러보았다. 빈 캔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왜 그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후카자와는 총총히 뒷문으로 그곳을 나왔다. 그리고 그래, 이걸로 이제 끝내자 라고 생각했다. 캔도 없어져 버렸고 마츠코도 이해해 줄 거라고 후카자와는 생각했다. 일요일 밤 사이토는 마사에와 함께 도쿄 집에 도착했다. 여기서도 짐을 나르는 건 사이토가 전담했다. 마사에는 피곤해 라면서 곧장 소파에 누워버렸다. 나 토포 데려올게. 토포는 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이다. 여행 때 친구 집에 맡기고 간 것이다. 다녀와. 반쯤 잠이 든 목소리로 마사에는 대답했다. 사이토는 차를 타고 하루미의 맨션으로 향했다. 트렁크 안에는 아직 그녀의 사체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별장을 나올 때 짐을 모두 뒷좌석에 실었지만 짐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마사에는 전혀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하루미의 맨션에 도착한 것은 밤 9시를 지난 무렵이었다. 사이토는 차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 가장 안쪽에 세워둔 프리메라가 하루미의 차다. 그 옆에 자신의 볼볼을 바짝 붙이고 장갑을 낀 뒤에 밖으로 나왔다. 뒤쪽으로 돌아가 한 호흡을 내쉬고 트렁크를 열었다. 간밤에 밀어넣은 모습 그대로 하루미는 누워있었다. 걱정했던 냄새는 아직 나지 않는다. 하루미의 말처럼 트렁크 안은 의외로 추운지도 모른다. 사체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을 쳐다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녀의 가방에서 차 열쇠를 꺼내 프리메라의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끌어낸 사체를 차 뒷좌석에 눕혔다. 열쇠는 다시 하루미의 가방에 넣고 뭔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한 다음 차 문을 잠갔다. 좋아.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잽싸게 볼보에 올라타고 사이토는 부항 엔진 소리를 울렸다. 사체가 발견된 것은 10월 30일 월요일이었다. 발견한 사람은 나카이 하루미의 차 옆에 차를 세워두었던 은행원이었다.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옆의 차를 돌아봤다가 발견한 모양이었다. 젊은 은행원은 사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경찰 진술조사 중에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즉시 맨션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사체가 언제부터 차 안에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하루미의 차가 금요일 밤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거의 확실했다. 도난당한 것도 없고 폭행당한 흔적도 없다. 따라서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의견이었다. 그런 가운데 형사 한 명이 흥미로운 정보를 물고 왔다. 정보 제공자는 하루미가 일하던 룸살롱의 마담이었다. 지난 토요일 6시쯤에 어떤 이상한 남자가 가게로 전화를 했어요. 하루미를 바꿔달라고. 쉬는 날이라고 했더니만 이름도 안 밝히고 탁 끊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뒤에 하루미가 전화를 해서 가게에 이상한 남자가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더니 역시나 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남자가 하루미 집에도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자꾸 추근추근 달라붙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인지 하루미 씨가 이야기하진 않던가요? 아니요. 그건 알려주지 않던데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안 물어봤어요. 정말로 힘들면 털어놓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증언은 수사의 하나의 방향타가 되었다. 하루미 주변의 남자를 훑어보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귄 사람들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남자들은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다. 사이토 가즈이사의 이름이 나온 것은 사체 발견 나흘째의 일이었다. 하루미의 친구가 그녀의 새 옷을 부러워하자 룸살롱 손님이 의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선물을 받았다고 슬쩍 내비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해 본 바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이토 뿐이었다. 또한 하루미의 맨션을 수색해 보니 사이토의 아내가 경영하는 패션 전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의 의류가 속속 나왔다. 즉각 2명의 수사원이 사이토를 만나러 갔다. 경시청 수사일과의 가네다 형사, 그리고 관할서의 다도쿠로 형사였다. 두 형사와 마주한 사이토는 나카이 하루미라는 이름을 듣고 얼른 생각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그래서 룸살롱 이름을 말했더니 하고 살짝 손뼉을 쳤다. 그 여자요. 룸살롱에서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여자가 살해됐어요? 와, 이거 정말 놀랍네. 옷을 선물한 적은 없느냐고 가네다 형사가 묻자 사이토는 천만 뜻밖이라는 얼굴로 사귀지도 않은 여자에게 그런 선물을 할 리가 없다고 부정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진 어디에 계셨죠? 가네다 형사가 물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폭을 넓혀서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로 잡고 있었다. 제 알리바이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사이토는 피시 굳더니 그날이라면 야마나카 호숫가에 별장에 갔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가까운 별장의 친구들이라고 했다. 그때 내내 그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든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겁니다. 자신만만한 말투였다. 수사본부로 돌아온 두 형사에게 본부장이 사이토 가즈이사의 인상을 물었다. 두 사람의 심증은 똑같았다. 범인일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것이었다. 그 주 토요일 가네다와 다도쿠로 형사는 야마나카 호수를 찾아갔다. 그 전주 토요일에 사이토 부부와 바비큐 파티를 했던 야마시타 부부가 이번 주에도 다시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야마시타 부부는 시즈오카시에서 살고 있지만 한 달에 2번은 호숫가 별장에 간다고 했다. 형사의 질문에 부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이토의 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6시 조금 넘어서 왔고 그 뒤로는 계속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다들 흥이 올라서 바비큐 파티가 끝난 뒤에도 사이토 씨의 별장에서 새벽 2시경까지 떠들썩하게 놀았죠. 덕분에 다음날 숙취로 고생 좀 했습니다.
선한 얼굴의 남편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말했다. 사이토 씨는 평소와 다른 기색은 없었습니까? 이를테면 혼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든가요. 다도쿠로가 물었다. 하지만 야마시타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글쎄요. 그런 건 기억나질 않네요. 정말 계속 함께 계셨습니까? 잠깐이라도 사이토 씨 혼자서 자리를 뜬 적은 없었습니까? 가네다가 거듭 확인하듯이 물었다. 그러자 야마시타는 팔짱을 끼고 끙 신음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딱 한 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네요. 이윽고 퍼뜩 고개를 들고 그가 말했다.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작하기 조금 전이었으니까 한 6시 반쯤이었나요? 술을 산다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네, 그랬죠. 한 3, 40분쯤 뒤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3, 40분. 형사들은 일요일의 상황도 물어본 뒤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야마시타 부부와 헤어졌다. 30분이면 하루미 씨를 살해해서 트렁크에 싣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다도쿠로가 말했다. 가네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여자도 여기에 왔었다는 증거만 찾으면 되는데. 수사본부에서는 하루미의 교제 상대는 사이토라고 봐도 일단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하루미의 룸살롱 쉬는 날과 사이토의 외박날이 정확히 일치한 점, 하루미의 액세서리 중에 사이토가 구입해준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사이토가 재벌급 아내와 실제로 이혼할 마음을 먹고 하루미를 사귄 건 아니었을 터였다. 아마도 하루미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서로 이야기가 틀어지면서 살해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수사회의의 중론이었다. 문제는 알리바이였다. 룸살롱 마담의 증언에 따르면 토요일 저녁에 하루미는 자기 집에 있었다. 한편 그 시간대에 사이토는 후지산 야마나카 호수의 별장에 있었다. 이래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젊은 수사원 중에 그럴싸한 가설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 하루미가 룸살롱에 전화했을 때 실제로는 도쿄의 자기 집이 아니라 후지산 야마나카 호수 근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다. 그 전에 걸려온 이상한 남자의 전화는 물론 사이토의 소행이다. 거기에 하루미를 설득해 룸살롱에 가짜 전화를 걸게 했을 것이라는 게 그 젊은 형사의 추리였다. 만일 그날 하루미가 야마나카 호수 근처에 있었다면 사이토 범행설도 충분히 성립된다. 즉 그는 하루미를 살해하고 사체를 차 트렁크에 숨겨둔다. 다음날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사체를 싣고 와서 하루미의 맨션 지하 주차장에 버린다. 그렇게 하면 사이토의 알리바이 조작도 가능한 것이다. 실은 또 다른 수사원이 전날 사이토를 만나 볼보의 트렁크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이토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지만 트렁크 안은 명백히 최근에 청소한 흔적이 있었다. 그걸로 점점 더 그에 대한 의혹이 깊어졌다. 가네다와 다도쿠르는 하루미의 사진을 들고 야마나카 호수 주변의 레스토랑이며 매점 등을 한 집 한 집 돌면서 탐문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별 수 없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가네다가 말했다. 영 찜찜하네요. 사이토가 하루미 씨를 감쪽같이 잘 숨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문제는 어디에 숨겼느냐는 건데. 가네다는 문득 발을 멈췄다. 살해한 뒤에 사체를 트렁크에 넣었다는 건 틀림이 없어.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도 차 근처에 숨겨뒀던 게 아닐까? 주차장. 다도쿠로가 손가락을 딱 튕기며 대답했다. 그렇지. 좋아. 일단 한번 가보자. 두 사람은 도쿄에 연락해 별장 수색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 여기라면
하루미 씨를 숨겨두지 못할 것도 없겠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눈이 있었으니까 쉽진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하루미의 흔적이 될 만한 것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다. 담배 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아, 없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저게 뭐지? 간에다가 피크닉 테이블 뒤쪽에서 집어든 것은 빈 커피캔이었다. 이상하네. 간에다는 말했다. 다른 곳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 별장은 유난히 깨끗해서 감탄까지 했던 잠이잖아. 먼지 한 톨이 없었어. 근데 이런 걸 아무렇게나 내버렸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게다가 이 커피캔은 그리 오래된 게 아니야. 혹시 하루미 씨가 숨어 있을 때 마신 게 아닐까요? 다도쿠르가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네다는 한 차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믿져야 본전이지. 이걸 챙겨가자고. 혹시 하루미 씨의 지문이 나오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만만세야. 6월 6일이 좋겠다. 길일이니까. 달력을 보면서 후카자와가 말했지만 마츠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은 안 돼. 서양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날이라잖아. 역시 5월에 하는 게 좋겠어. 5월 29일이나 30일은 어떨까? 예식장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남은 곳을 찾아보면 돼. 마츠코는 끓인 물을 찻주전자에 붓고 잠시 기다렸다가 2개의 찻잔에 따랐다. 하지만 주전자 부리를 잔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찬물이 테이블에 주르륵 흘렀다. 아, 이런. 그녀는 급히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았다. 미안해. 안 젖었어? 아니 괜찮아. 행주를 손에 든 채 마츠코는 고개를 떨구었다. 원근 감각이 이상해졌어. 한쪽 눈뿐이라서. 이런 내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리고 그런 말 이제 안 하기로 약속했지. 화제를 바꿔보려고 후카자와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 앵커가 살인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부자 아내를 둔 남편이 불륜녀를 살해한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네.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이 마츠코가 말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고 후카자와는 채널을 돌렸다.